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어 사전 탐지도, 대응도, 또 요격도 어려운 무기입니다. 네, 대남, 대미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 회의에서 서울과 평택 등을 짚어가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날로 위험해지고 사나워지는 북한의 움직임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습니다. 지난 13일 이른 아침 제2중대 시험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북한은 다단계 엔진을 탑재한 대출력 고체 연료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체의 성능, 단 분리 기술, 제어 체계 성능이 모두 확인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22분 뒤 타닥진이 희난, 타닥진이 희난. 일본은 홋카이도 지역에 미사일 경보를 발령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일본에 한참 못 미친 동해였습니다. 북한은 1단계 엔진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앞에, 2단은 어랑군 동쪽 335km 지점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이 1, 2, 3단계를 합쳐 총 1000km를 비행했고 고도는 최고 3000km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처음 북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잘못 예측한 이유는 뭘까? 다계단 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북한이 밝혔듯이 1단계에서 미사일이 표준 탄도, 즉 정상 각도로 날아가 일본을 넘어가는 줄 알았지만 2단계에서 갑자기 발사 각도가 솟구치듯 높아지면서 사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초기 탐지가 정상각도로 이루어지니까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갈 거라고 낙탄될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첫 대출력 고체 엔진 미사일 실험인 만큼 폭발을 우려해 발사 초기 각도를 낮추고 2, 3단계에서는 사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고각으로 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하고 있던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고각으로 수직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부하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고출력 고체 로켓 모터를 처음으로 지금 비행 시험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염려를 했을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리면 그냥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각도와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각도와 속도를 제어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를 시간지연 분리 시동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신 기술이에요. 저렇게 뭐 ICBM 이런 데 쓰지 않고요. 소형 로켓 미사일에다 쓰걸랑 주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걔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에 주로 적용하는 고체 연료 기술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시도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긴 액체 연료형과 달리 기습 발사가 가능해 사전 포착, 탐지, 요격이 어려워 우리에게는 훨씬 위협적입니다. 사전에 탐지돼야지 우리가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동식 발사대가 은원패된 것을 나오자마자 발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탐지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킬체는 좀 무력하기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감추기는커녕 보도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화면으로도 단 분리 과정까지 되풀이해 공개하면서 이 무기가 상대방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가장 위력한 핵심 주력 수단이 될 것이라고 과시했습니다.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미 양국의 허를 찌르는 은밀한 기습과 반격 능력을 갖추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의도는 미사일 발사 이틀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최근 잇따라 등장시킨 수중 해거래 해일, 순항미사일 화살,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ICBM 모두 우리에겐 대응이 까다로운 무기 체계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서울과 평택, 계룡대 등을 지목하며 대통령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와 육해공 본부 등 우리 군의 두뇌와 심장부를 직접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전 기지가 되는 평택이나 계룡대 이런 데를 이제 신속하게 타격을 해야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작전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어떻게 타격할 건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일성 생일 등 정치적 기념일이 많은 4월을 맞아 이미 예고한 핵무력 강화 노선의 성과를 과시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자제했던 대북 심리전을 거론하고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등으로 강경 대응하는 데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남북 정부와 군을 연결한 통신선을 예고도 없이 중단하며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6월부터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이, 8월에는 역대급 한미합동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이를 빌미로 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더 잦고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축전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외교는 물론 정치와 경제, 군사 분야까지 더 밀착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보낸 친서엔 주목할 만한 표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구두 친서의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동지와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 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난달 시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자 바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김 위원장의 축전에 화답한 것으로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인도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네, 그동안 전략적 관계 등의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략적 인도란 표현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끈다는 뜻이 담긴 인도라는 표현은 북중 양자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을 리드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 중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변 국가 중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이런 협력 우호 관계, 전략적 인도에 관해서도 점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 7년 만에 관계를 정상화하는 걸 중재하는 등 최근 외교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정상들도 잇따라 방중에 나섰습니다. 热烈的欢迎马克龙总统先生访华。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은 외교적 역량을 확장하고 북한은 중국의 기대, 고립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북한이 외교적 돌파구로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대외 안보 환경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코로나 봉쇄 이후 처음 북한에 들어간 외국 외교관도 중국 대사였죠. 네, 시 주석의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도 왕야쥔 신임 중국 대사였습니다. 지난 4일엔 북중 우이탑도 참배했는데 왕 대사가 업무를 시작한 만큼 북중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은 이미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마다 중국 편을 들고 있고 중국 역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지지해 왔는데 이런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북중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선 좀 특이한 영화가 방영됐다는데요. 오래전에 만든 영화인데 배우 한 명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등장 배우 한 명을 아예 삭제하고 다른 배우가 원래 등장 인물이었던 것처럼 연기했다는데요. 이유가 있다죠? 네, 한때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군림하다 처형된 장성택에게는 최웅철이란 조카 사위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룬 영화 대홍단 책임비서의 주연이었는데 북한이 올해 재방영한 이 영화에 최용철이 사라졌습니다. 큰 화면이 1997년 공개한 원작이고 작은 화면이 재방영된 건데 같은 장면인데 남자 배우의 얼굴이 전혀 다르죠. 난 이 대용단을 떠날 수 없어. 그게 바로 장명우란 인간의 전부였군요. 여럿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 채 최용철만 없애고 대신 공훈 배우 박정택이 등장합니다. 전 아직 토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동무의 철쭉은 죽었어요. 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꽤 자연스럽네요. 네, 전문가들에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딥페이크라면 특정 장면에서 떨림 현상 등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크로마키 촬영과 딥페이크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다른 영화 곡절 많은 운명도 2021년 재방영했는데 마찬가지로 최용철은 지우고 대신 김원이라는 젊은 배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너냐? 그동안 어머니도 없이 홀로 저를 키우시고. 그런데 이 영화 상대 역은 인민배우 전재현이었는데 1999년 사망했고 당시 김정일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했겠지만 장면만 보면 새로 촬영한 배우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연기한 셈입니다. 북한이 배우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이런 영화를 다시 방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은 2013년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즉 정변을 꾀한 역적으로 몰려 처형됐습니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장성택의 조카 사위 최용철도 그 이후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홍단 책임비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젊은이들의 충성을 담은 북한에겐 상당히 상징적인 영화입니다. 그런 만큼 요즘 국난 극복을 강조하면서 옛 영화들을 다시 방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파분자로 몰려 처형된 인물이나 친인척을 등장시킬 수는 없어서 다른 배우로 대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돌파했던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돌파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사상적으로 오염됐다라고 판단된다면 직접 지시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김도룡 기자 수고했습니다. 통상 3월에 개학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은 4월 첫날 새학기가 시작되고 입학식도 4월에 한다죠? 네,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학부모가 되면서 북한 입학식 풍경도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 1일은 2주 전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 북한은 이날 입학식과 개학식을 같이 했죠. 네, 뭐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서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니까 토요일인데도 개학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북한의 입학식, 개학식 풍경 화면으로 보시죠. 아침 햇님 솟아오르면 달랑달랑 책가방 메고요. 꽃다발을 들고 등교하는 아이들. 북한 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던 지난 4월 1일 조선중앙TV는 개학과 입학식 풍경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즐거운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의 밝은 모습은 봄기들의 환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아이들. 친구와 선생님 손을 잡고 리본을 통과하면서 학교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밀착 보도했습니다. 네. 보시니까 개학식 풍경 옛날에 비해서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일단 교복부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밝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저희 때는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꽃다발 들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스마트폰이 생겨나서 요즘에는 입학식이나 개학식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4월 개학이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4월 1일에 개학을 했었다죠.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4월 초하룻날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곁을 떠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쓰는 귀여운 꼬마들의 표정 앞에 1962년부터 3월 개학으로 바뀌었다는데요. 근데 북한은 과거 9월에 입학을 했다가 1997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4월에 입학하고 졸업은 3월에 하는 걸로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북한은 특히 이제 졸업식보다도 입학식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소학교 입학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가족들, 심지어 당 간부까지 입학식에 이제 참석해서 뭐 축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학년 때 맞는 담임 선생님이 5년 내내 같은 담임 선생님을 하게 되거든요. 담임 고정제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학식 때 어떤 선생님이 담임이 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동안 이 북한 보도를 보면 고위 간부들이 뭐 나오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었는데요. 올해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입학식이라는 게 학생 위주라기보다는 당 간부가 누가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어찌 보면 이 당 간부의 동정 기사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북한의 추세가 미래 세대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둔 입학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꽃다발도 받아서 이렇게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평범한 학교를 다녀서 입학식은 물론이고 뭐 한 번도 이런 고위직 그 간부들이 내려오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4월 1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에 입학식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학교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김성주 서학교라든가 평양 제사 서학교 그리고 창전 서학교, 뭐 낭랑 서학교 이런 식으로 약간 북한 나름의 어떤 유명한 학교들, 명문 학교라고 볼 수 있죠. 북한 체제에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초등학교들에 이제 간부들도 나가고 그런 모습을 방송국이 와서 카메라로 찍어가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손수건 달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이름표 이렇게 달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분위기 같은 게 우리나라 옛날 입학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녔다는 북한의 명문학교죠. 평양 제사수학교 입학식 풍경입니다. 선생님 대표 인사에 이어 입학생 대표가 결의 발표를 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김정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입학식이 끝나면 교실로 이동해서 안내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부하신 용광이 학교의 교육자로서 맡은 학생들을 우리 식대로 사고하고 창조해 나갈 줄 아는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네요. 네, 안내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요? 네, 일단 손은 그렇게 선생님이 들라고 해서 항상 그러니까 이 손을 또 받치는 이런 자세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어떤 좀 예의, 네,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첫날이면은 저렇게 학부모들이 와서 뒤에서 참관을 하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초등학교 이제 개학식에서 했던 수업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위대한 신령 김일성 대원씨님께서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손을 들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레전드가 돼가지고 왜요? 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이 저보고 좀 놀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맞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위대하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딱 가난한 거에서만 중점을 둬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입학식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이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고 나면은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 김일성 동상에다가 이 꽃을 받치고 들어가거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초상화에도 인사를 하고 또 이 입학식 때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던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르고요. 보통 끝날 때는 친애하는 지도자 종지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입학식이라는 게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새 학년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축하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국가에 충성할 것, 내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국가에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는 정치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입학식 영상을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다 남인희 씨 또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980년대생들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이제 학부모가 됐는데 학교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장마당 세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예 붕괴돼서 나라로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졸업하고 국가가 배정해 주는 대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어떻게든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세대가 이 장마당 세대 부모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영수 위주의 이런 선생님이 담임이 되길 바라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은 상급 학교로 진학을 많이 하는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양새도 요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과외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은 경험한 세대이거든요. 어떤 여유가 되고 조건이 좋은 친구일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자라나는 애들은 더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음악을 이제 가르치면은 되게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엄마들이 정말 없는 돌을 털어가지고 피아노도 시키고 바이올린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면서 더 하면 더 했지 아마 덜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당국은 자녀 교양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특히 장마당 세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양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입니다. 북한 TV가 올해 초 방송한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정한 몸차림과 깔끔하게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말투, 태도 등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나는 책 읽기가 재미납니다. 책 다 읽은 다음에 학습장을 적어놓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이랑.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 습관 형성, 지능 개발까지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TV에서는 부모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 정보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됐는데요. 장마당 세대 학부모들 특징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살림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교육 같은 것도 꼭 시키려고 한다라는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저도 직접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장마당 세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 세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이완되어 있다라는 당국의 걱정이 있다 보니까 장마당 세대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해라라는 식으로 사상을 좀 통제해서 그 이후의 세대도 그러한 장마당 세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국가가 제작해서 배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라는 분들이 북한 교육 변화를 이런 분들이 이끌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했던 세대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해서 내 한 몸만 잘 건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제의 변혁이나 사회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긴 좀 힘들지 않냐라는 어떤 중론이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자식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 공부를 더 잘 시켜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서 간부로 키우겠다라는 걸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거지 이 교육 자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굳이 못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방식의 변화는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변화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남한 어린이들은 쉬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쯤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한 아동들 모두 건강한 학교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학부모가 되면서 북한 교육이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향의 도시 전북 전주에선 해마다 통일을 주제로 한 전국 댄스 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끼와 흥으로 무장한 젊은 춤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데요. 10회째 대회가 열린 통일춤 경연 현장으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201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북 전주에서 시작해 매년 전국의 젊은 춤꾼들을 불러 모은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 지난 주말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로 북적대던 전주 한옥마을의 바로 옆 풍남문 광장에 그 10번째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젊은이들의 댄스 경연대회가 이곳 전주에서 열린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10회째 대회를 맞은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를 기념하고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통일에 대해 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댄스라든지 밝은 분위기로 해서 행사를 이어나가는 게 관심을 많이 끄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사전 이벤트로 펼쳐진 프리스타일 댄스 배틀. 마치 로봇처럼 관절을 꺾고 근육을 튕기는 팝핀에서부터 팔, 다리를 이리저리 돌려대며 다양한 포즈를 연출하는 왁킹과 락킹. 연신 물구나무 고개를 선보인 비보잉까지. 온갖 댄스 장르들이 총망라된 무대를 통해 처음 만나 팀을 꾸린 20살 전후의 또래 춤꾼들은 금세 하나가 됐고요. 지난 10년간 통일 댄스 대회를 거쳐갔던 선배 춤꾼들도 이 이벤트 대회에 참가하거나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확실히 3년 전에는 그때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또 다 같이 오프라인 형식으로 보여주니까 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는 제가 학생일 때도 참가를 했었던 행사예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는 행사여서 이벤트 대회가 끝나고 시작된 통일 댄스 대회. 동영상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광주에서 왔다는 초, 중, 고등학생 연합팀은 민족의 해방 순간부터 전쟁, 그리고 통일로의 과정을 상징적인 의상과 소품을 동원한 춤사위로 표현해봤고, 무궁화를 상징하는 의상으로 무장한 혼성팀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한 상황을 코믹한 댄스로 유쾌하게 연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20대 남성 5인조 팀은 파워 넘치는 프리스타일 힙합으로 춤의 진심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일단 뭐 주제건 뭐건 간에 자기 춤을 보여주겠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원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울산 출신의 15명. 세종에서 왔다는 16명. 김포의 여중생 12명 등 단체로 뭉친 학생팀들도 딱딱 들어맞는 군무를 통해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자라나는 MZ 세대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평화 통일을 담아내는 그 염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의 열정이면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학생 5명이 뭉친 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어린 학생들이 통일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다채로운 춤으로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그중에 이제 이게 제일 괜찮겠다 싶어서 하나를 고르게 되었고 저희 아주 재밌게 만족스럽게 무대를 잘 끝냈습니다.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을 다룬 영화로 무대를 시작한 전주의 대학생팀. 남북 단일팀을 결성해 함께 땀 흘리며 연습했고 세계 탁구 대회에 나가 하나된 힘을 보여준다는 영화 내용을 다양한 동작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통일을 운동 국가대표로 표현해서 가장 남북이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뭔가 코리아라는 하나가 다 우승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게 가득했던 전통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통일을 향한 젊은 몸짓들은 시원한 봄바람을 타고 또 한 번 우리 곁에서 세차게 흩날렸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사방?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저게 마탕은 되겠다. 되는 대로 마구하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로 북한에서는 망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를 망탕 쓰지 말아야 한다, 꽃을 망탕 꺾다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망탕, 엉토당토 않는 말이네. 그렇죠, 얼토당토 않는. 강풍과 함께 강원도 일대를 덮친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비가 내려서 진화에 도움이 됐다는데요. 북구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도 화해와 평화의 단비가 내리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